말끝마다 국민을 넣어서 이야기하는 주진우 의원. 본인 생각이면서 왜 국민을 파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국민을 팔아먹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말만 많지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검사 출신 박은정 의원은 한마디 한마디 날카롭고 예리한 질의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데요. 고구마 100개 먹은 답답한 주진우 의원, 그리고 검찰 저격수 박은정 의원의 영상까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탄핵열차 이미 출발했습니다.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국민들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이 민주당의 오만이 저는 진짜로 도를 넘어섰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무 근거 없이 지금 면책특권 인정된다라고 해서 공범이라는 소리 함부로 하시는데, 그런 논리대로라면 그날 계엄 해제에 했을 때 현장에 없었던 민주당 의원들도 다 공범입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의사일정은 분명히 국회의장과 협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 논리대로라면은 뭐 북한에 800만 불 보낼 때 그 내용과 관련해서도 그걸 동조하고 있고 그걸 옹호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님들도 다 공범입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국정을 혼란에 막고 안정을 시켜야 될 시기에 오히려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요. 면책특권 없는 자리에서 그런 말씀 한 번 더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들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보면은 국무회의 제대로 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또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왜 그걸 막지 못한다는 식으로 해서 뭐 단체로 사과를 시키고 탄핵소추하겠다고 또 겁박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있는 국무위원들은 현재 우리나라 안정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함부로 그렇게 국무위원들 근거도 없이 모욕해가면서 어떻게 국정 운영을 안정시킬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 보기에 진정성 있게 저는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헌법재판소에서 어제 헌법재판관 6명의 심리 변론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했는데 이게 재판관 회의에서 결론을 내린 건가요? 얼마 전에 있었던 그 가처분 결정에 그러니까 따라서 결정 주체가 뭐예요? 누가 결정한 것입니까? 이 6명이 가능하다라고 이번에 판단한 것은 뭐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결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뭐 재판관 회의에서 결정한 것입니까? 6인의 가처분 결정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것은. 근데 저는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헌법 23조 1항은 헌법재판관 7명의 출석으로 심리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이게 왜 7명으로 해놨냐면 헌법재판소는 이 정치적인 갈등을 해소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상권 분립으로 구성하게 돼 있어요. 대통령 3명, 대법원장 3명, 국회 3명. 그렇기 때문에 7명으로 한다는 거는 그 상권 분립의 주체가 각각 참여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 3명, 대법원장 3명 그렇게만 추천한 재판관으로 해서는 이게 상권 분립 정신이 그대로 재판에 구현될 수 없기 때문에 심리를 7명 이상으로 하도록 돼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이진수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탄핵소추가 있으니까 본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이 조항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저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안이 다른 것이, 일단 첫 번째로 이진석 위원장은 본인의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본인이 그 조항을 정지시켜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봤을 때는 이 재판에 그 여러 명, 9명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보다 재판이 지연되는 게 본인한테 더 불이익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사실은 그 효력이 정지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문을 보면 이게 범용적인 결정이 아니에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랑 헌법소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만 그 효력이 정지되는 겁니다. 그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한 적도 없고 전체적으로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은 9월 3일부터 재판해왔고 거의 재판도 여러 번 열었거든요. 그분에 대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무조건 그 대통령 탄핵소추부터 먼저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에 대한 결정을 먼저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조항의 효력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대통령의 주장은 재판을 통해서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 야당의 탄핵소추 남발, 특히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하루 만에 탄핵 소추를 남발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판단과 이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그 판단을 먼저 해볼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진숙 위원장이 요청했던 그 조항에 그 해당 사건의 그 정지 조항을 가지고 이걸 일반적으로 해석해서 지금 재판도 열지 않았는데 대통령도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에 대한 효력이 미친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법리적으로 잘 수긍이 안 됩니다. 특히 당시에 이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이 7명이 심리한다는 규정을 효력 정지를 할 때에도 그 당시에는 9명 전원이 결정을 한 거예요. 지금은 재판관이 6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3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성을 채워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섣부르게 먼저 변론 준비기를 열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이거를 국민들을 납득시키고 순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성을 보장받아서,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보장받아서 선출된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그때 다수결로 대통령직이 날리는 게 아니에요. 탄핵소추도 3분의 2, 헌법재판관도 3분의 2 이상의 결정을 하도록 그만큼 신중히 하라는 뜻이고, 이 탄핵소추에 반대하는 소수의 국민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그 결정에 수긍할 수 있는 절차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6명이 심리 변론 가능하다라고 판단 자체를 6명이 한다? 저는 이 자체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 탄핵소추를 먼저 결정하라고 하면 그러면 그 효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먼저 선입선출이 원칙인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관련해서는 그럼 결정 안 하고 있고, 그 결정에 있었던 효력정지 규정을 가지고 지금 대통령 측 변호인의 의견도 듣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변론을 진행을 해요? 저는 이거 법리적인 문제가 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헌법재판소법 23조에 대해서 23조 1항에 대해서 가처분 결정을 했습니다. 그거는 모든 근데 그게 언제까지 효력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게 영구하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진숙 위원장에 한해서 그 사건의 재판이 선고될 때까지만 정지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결정문에 보시면은 다 나와 있지만 23조 1항에 대한 위헌 심판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3조 1항에 대한 그 위헌 심판에 대한 가처분으로서 헌법재판소에서는 효력 정지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효력 정지의 처분은 이진숙 그 탄핵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건에 적용이 된다고 저희 재판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정리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다 그 고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헌법재판소 있잖아요. 6명이 하는 것이 괜찮다고 지난번에 이진숙 탄핵 때 결정한 것을 원용한 거죠. 그런 거죠? 현재 이 23조 1항 효력은 정지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6명이 심리를 시작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6명이 심리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률적인 문제도 없다고 재판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 의원님 질의하세요. 네, 존경하는 박균택 의원님 순서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교정본부장하고 질의해서 잠깐 나왔는데 자료 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그 12월 3일 내란 당일날 전국 교도관 학대간부 회의가 있었고, 구치소 교도소 룸을 다 비워라, 다 잡혀 들어올 거다, 이런 내용의 회의였다고 저도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합니다. 당일 계엄 관련, 그러니까 당일이면 12월 4일 자정까지 그 포함한 날짜이겠죠. 계엄 관련 그 계획을 세우고 대응회의를 한 일체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교정 당국이 전국 교도관 학대 회의를 아마 영상으로 했다면 그 영상 자료하고 회의록이나 회의 참석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각 수사기관이 너무 서로 윤석열 내란 수계를 잡겠다고 수사를 하고 있어서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화면 좀 올려주세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 문상호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청 국수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공조수사본부를 꾸려서 지금 수사를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음 거 보여주세요. 검찰 특수본이 12.3 내란 사태, 내란 사건의 핵심 인물 김용현, 박안수, 오늘 구속됐죠. 여인형, 박종근, 이진우에 대해서 지금 신속하게 구속하고 수사를 하고 있지만 이 수사권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법원 행정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고 이 위법 수사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공수처장님, 지난 8일 날 검찰과 경찰의 내란 사건 이첩을 요구하셨고 지금 경찰 국수본이 이첩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근데 일부 사건 이첩 네, 일부 받았습니다. 이첩 받으셨는데 지금 검찰은 이첩 안 하겠다고 다음 거 보여주세요. 요구를 거부했는데 오늘 또 언론 보도 보니까 이첩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론 보도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법 24조에 따르면 이첩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강행 규정이고 의무 조항입니다. 네, 검찰이 지금 이첩 안 하고 있는 것은 강행 규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2.3 기사 내란 선포 직후에 밤 11시 전후로 추정되는 시간에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계엄 관련 임무를 지시했고 정우성 1처장이 4개 팀장들에게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거다. 중요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이 할 테니 그들에게 지원만 하면 된다라고 검찰과 국정원을 언급했다는 것이 지금 언론 보도로 났고 그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검찰은 이 사건, 내란 사건의 수사 대상이지 수사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검찰이 이 내란 사태 당시에 어떤 식으로 이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과 공모했는지 이 계엄사령부하고 공모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수사로 다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당연히 검찰과 뭔가 공모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올 거다. 대검의 포렌식 센터가 선관위의 서버를 포렌식 할 거라는 것이 서로 간에 어쨌든 공모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란 사건의 공조 세력입니다. 법무부 차관님. 네. 검찰청법 4조 2항에 따르면 게다가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할 수 없다고 검찰청법 4조 2항에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조정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특수본에서 김용현 등등 수사하고 있는데 이거 기소를 하게 되면 특수본의 기소가 검찰청법 4조 2항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기소를 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 검찰의 수사는 수사 자체도 위법성이 있고 나중에 기소를 하더라도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 사건에서 손을 떼야 됩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피의자 윤석열은 4년 전 법무부에서 제가 감찰할 때 감찰 조사를 저렇게 거부했습니다. 대면 감찰을 계속 거부했고 방문 조사를 하러 간 검사들을 다 돌려보내서 쫓아보냈어요. 그리고 방문 조사 요구서를 다 갑자기 대검찰청에 있는 어떤 검사가 법무부에 쫓아와가지고 던져놓고 갔어요. 원래 피의자 당시에 검찰총장, 감찰 대상자는 성실하게 감찰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찰을 불응했고 그 감찰 불응도 비의 사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당시에 법무부 징계 당시에. 그런데 지금 내란 수계 윤석열의 공조본부 혹은 검찰의 조사 출석 요구에 대해서도 지금 불응하고 있는데요. 공수처장님, 형사소송법 200조의 1항에 따르면 피의자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 체포영장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체포영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조본부가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서 출석 요구서를 어제부터 계속 갖다 주려고 했는데 거부하고 오늘은 또 반송됐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지금 관저에서 수치를 거부한 것으로 제3자가 나왔습니다. 받으면은 그것은 송달이 되는데 제3자도 받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직권남용입니다. 직권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출석 요구서 안 받고 뭔가 절차를 지금 지연시키고 이 절차에 지금 응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겁니다. 체포영장을 바로 치십시오. 체포영장 바로 받아서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서 체포를 해도 이것은 법적으로 형사소송법 200조의 1항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문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과 검찰 수사에 불응한 것은 그것 자체로 헌법 수호의 헌법 수호를 할 의지가 없다고 보여진다. 그래서 그것은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정문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대통령이 최대한 특검과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해놓고 그것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 조사에 불응한 것은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파면할 수 있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피해자 윤석열이 공조본부와 검찰 수사에 불응하는 것 자체로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 자체로 파면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조본부에서 피해자 윤석열에 대해서 반드시 체포영장을 바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기 보이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11월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로봇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로봇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로봇과 관련된 투자 수단은 뭐가 있는지, 어떤 주식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이런 걸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그런 사고방식을 배워야 하고 계속해서 시도하고 따라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대박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로봇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두산로보틱스 딱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종목만 추천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1월 초에 문자로 이 두산로보틱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2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물자나 의료 지원 물품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 전쟁을 실제로 해본 경험이 있고 의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고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010-6469-8870 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물자 지원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든 부담없이 연락하실 수 있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6469-8870 번호로 지난번처럼 대박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또 똑같이 무료로 다음 대박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결론은 제 번호 010-6469-8870 번호로 문자를 보내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기존에 보셨던 다른 분들처럼 수익인증 사진 하나씩 보내주시고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모쪼록 많은 분들 신청하셔서 이 비공개 종목 늦기 전에 반드시 잡아가셔야 한다 당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